안녕하세요. TV를 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 그리고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발표하면서 한강의 작품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폭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리고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 이외에도 할리먼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가 한강은 국가의 폭력이 시민에게 가해졌던 제주 4.3 사건,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소설을 발표했고, 이 작품들은 거대한 폭력 앞에선 인간의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줬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모두 들었다.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기록했다. 한국 언론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내 필름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내 눈앞에서 일어났던 일, 피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해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기자의 방식으로 보도를 이어나갔고, 작가 한강은 작가의 방식으로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진실에 대한 두 사람의 이런 울고든 태도를 되새겨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환 교수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문제 그 자체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질문 없는 답은 없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언론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치 권력이나 공권력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언론의 힘은 바로 기자의 펜 끝에서 나오는 질문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관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폐막 연설 직후에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넓은 행사장을 꽉 채운 한국의 기자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무한해진 오바마 대통령이 재차 요구해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바로 그 틈을 비집고 한 중국의 기자가 질문의 기회를 가져가 버립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무역 관세 문제로 극히 안 좋았던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기자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죠. 무제한으로 질문을 받겠다고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예리하고 적절했는지는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우리 청주방송에서도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인 이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벌써 19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슈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먼저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 그리고 법률 소송 당사자 사이의 쟁송의 중심이 되는 내용,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의 다툼이 그 핵심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다툼이 잘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3일 방송된 14회분의 이슈앤 토론은 기후위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경사가 있었죠.
한강 작가는 다양한 작품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근원적인 폭력성과 그 본질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자는 작가와 같이 보도를 통해서 대신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어느샌가 질문이 사라진 사회에서 기자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자의 예리한 통찰이 살아있는 질문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이슈의 의미와 질문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의 다수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명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국인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해외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형성한 특별한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완벽주의를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친구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인 특유의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 놀랐던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한국인의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하여 제가 겪은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저와 절친한 일본인 친구가 언젠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데 일을 빨리 하면 완벽하게 끝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신속하되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인 친구가 빨리빨리와 완벽은 모순된 개념이 아니냐고 재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모순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인들은 이 두 개념을 모순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일본인들은 지나치게 신중한 탓에 일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 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촉박한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업무를 계속하던 저와 달리 다른 일본인 친구들은 업무를 집에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밤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끝내지 못해 저녁 식사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일본인 친구들은 귀가 직후 반신욕을 하고 맥주를 마시거나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등 대부분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를 끝내지 못해 밤을 새우는 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기고 가족과의 시간을 사치로 여기면서 바쁘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완벽주의에 덫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완벽하다는 것은 무결점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 이상의 능력을 뜻하죠. 게다가 남과 비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완벽하다라는 말에는 반드시나 결코와 같은 부사가 동반되면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을 심어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혹은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결점이나 흠결로 이어지면서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삶의 불행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완벽주의와 자존감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완벽함이 증명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우울한 기분이 늘 자신을 지배하면서 정서적 장애로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심리와 정서적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가면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고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지만 사실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면 우울증 역시 한국인 특유의 완벽주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3일에 방송된 보물지도에는 완벽주의와 자존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길 교수가 출연해 완벽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동길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52.62%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명 중에 1명이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특히 회사원의 61.3%는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업무 능력이 좋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감각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자의 75.9%가 행복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불행한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불행한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면서 자책하거나 자기 불만족의 늪에 빠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완벽주의자 75% 이상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행복한 완벽주의자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행복한 완벽주의자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은 크게 2가지 특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자기감정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즉 완벽주의 성향을 자기 목표 달성의 자원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완벽주의 성향을 어떻게 활용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건데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만한 인물이 바로 상담심리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 존 크럼볼츠입니다. 존 크럼볼츠 교수는 수많은 상담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무리 완벽한 진로 계획을 세웠다 손치더라도 인생의 수많은 우연을 비켜갈 수는 없으며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수많은 우연 속에서 행운을 움켜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 결과 계획된 우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우연은 계획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경력의 80%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우연한 사건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계획된 우연 이론은 성공적인 인생 경로란 철저한 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기회와 우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인간의 삶은 예기치 못한 뜻밖의 사건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선택으로 바로 그 우연의 순간 중요한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접근은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노력이나 완벽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지금까지의 미덕에 반해 우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오히려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작용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래는 예상치 못한 상황 또는 우연의 상황에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존 크럼볼츠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마주할 때 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기회도 결국 성장과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알려져 있듯이 실수를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실수하는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이 사실이 그동안 한국인들의 완벽주의의 미덕이 덮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란 어떤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라는 점에서 배척해야 할 요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로 인해 내 삶이 불행해졌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빚어낸 한국의 완벽주의는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게 만들어 실패의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자기의 가치보다는 타인의 평가를 우선시하는 등의 폐해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물지도의 선장 이동기 교수는 현재의 시점에서 완벽주의의 강박에 가려진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완벽주의 성향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그것은 현재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시민 미디어 비평단 이원자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아시나요?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설정으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생님으로 모셔 수업을 듣고 학생 역할의 진행자가 시청자 대신 질문을 해준다는 기획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총 12회가 방송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6월 15일에 방송된 2회 기억전쟁에 휴전은 없다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으로 모신 분은 6.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충북 역사문화연대 박만순 대표였습니다. 박만순 대표는 자신이 민간인 학살을 연구하게 된 계기와 연구의 어려움 등을 얘기하며 방송을 시작했고 이후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이승만 정권이 좌익활동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하지만 국민보도연맹 결성 초기 가입 실적이 저조하자 강제로 사람들을 가입시키거나 가입 인원을 지역별로 할당하여 좌익 활동에 전력이 없는 사람이 가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남쪽으로 후퇴하면서 국민보도연맹원이 북한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로 검속하여 집단 학살을 자행했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박만순 대표는 보도연맹 사건을 설명하며 사건을 묘사한 짧은 사파를 보여주었는데요. 짧지만 강하고 깊게 그때의 상황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학살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군에 의해 벌어진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요. 사건이 있었던 노근리 쌍굴 현장의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어 그때의 비극적인 상황이 더 와닿았습니다. 그 외에 박만순 대표가 느낀 안타까운 점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특히 6.25 전후로 무고하게 학살된 사람들의 유해 발굴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 역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해주어 새삼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 학살은 국가가 개인에게 폭력을 가한 상황이다 보니 가해자는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는 진실을 밝히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 제대로 된 기록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방송은 박만순 대표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자료 화면과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여주었는데요. 이처럼 방송 내용에 맞는 적절한 자료와
알기 쉽게 요약한 자막을 통해 이해도를 높인 부분이 좋았습니다. 주제의 무게에 비해 진행자의 말투나 행동이 다소 산만하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들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한 면이 보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의 전문가를 초대해 시청자가 다양한 지식을 얻을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겨울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11월 7일 입동이 지났으니 절기상으로는 이미 겨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올해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그런지 가을이 너무 짧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흔히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부르지만 사실 독서는 꼭 가을이 아니어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강 작가의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이 독서율 상승까지 이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11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12월 세 번째 토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